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2023년 새해 첫 영상입니다. 오늘 주제는 두 가지. 우선 연초부터 1월 10일 오늘까지 중국과 홍콩 증시 분위기와 관련해서 코로나, 경기, 정책 등 세 가지 요점을 정리해드리고, 이어서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윤이 최대 주주이자 실질 지배자로 있었던 엔트그룹의 구조조정건에 대해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올 연초부터 중국과 홍콩 증시 지수 흐름을 보면 1월 2일은 원단 연휴라서 휴장이고, 첫 주는 중국과 홍콩 증시 모두 주간으로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둘째 주 9일 월요일은 중국과 홍콩 증시 모두 상승했고, 10일 오늘은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초 중국과 홍콩 증시 상승 배경으로는 한마디로 방역 해제에 따른 경기의 점진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특히 작년 기저 효과의 시현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코로나 방역 해제, 경기 상황, 경제 정책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방역 정책 측면에서 2022년 12월 7일부터 중국 국내 방역을 위드 코로나로 해제한 지 한 달 사이에 많은 지역에서 감염자 비중이 신속하게 올라가면서 12월 말에서 1월 첫 주까지 감염자 비중이 50% 미만인 지역도 있지만 60%, 70%, 80% 또는 90% 이상에 달한 지역도 많았습니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는 더 그렇고요. 한국은 비교적 긴 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방역을 풀었다면 중국은 단기간에 확 풀어서 확산 속도도 전국적으로 빨랐습니다. 중국에 있는 저희 가족, 친척, 동창, 지인들도 거의 다 12월 중하순부터 1월 초에 거쳐서 감염됐고 회복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고요. 저희 부모님도 12월 말에 감염된 후 며칠 전 회복하셨습니다. 감염이 신속하게 확산됐다 보니까 사망자도 속출됐는데요. 주로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으로 집중됐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한번 앓고 지나가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를 전국적으로 다 한번 거치려면 적어도 1월 말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확산 피크기를 경과하는 지역이 점점 많아지면서 향후 코로나 영향이 점차 줄어드는 데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경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등 주요 지표들이 작년에 계속 둔화됐고 특히 내수 소비를 반영하는 사회 소매 판매 지표가 작년 10월부터 마이너스 전환까지 했고 11월에 마이너스 4까지 확대되면서 지표가 많이 악화되는데요. 지난 12월 7일 국내 방역 해제 이후 중국 국내 관광이 점차 활성화되는 과정이었는데요. CICC에 의하면 1월 첫 주까지 중국 국내 항공편이 코로나 전인 2019년 말의 60% 이상까지 회복했고 전국 화물 운송량은 코로나 전의 약 96%까지 회복했습니다. 중국 문화관광부의 추산에 의하면 올해 원단 연휴 때 중국 국내 관광자 수가 5,261.34만 명으로 코로나 전인 2019년 원단 연휴 당시의 42.8%에 달했고 국내 관광 매출은 265.17억 위안으로 2019년 원단 연휴 당시의 35.1%에 달했습니다. 국내 관광지 중 가장 인기 있었던 지역은 해남도였는데 원단 연휴 기간 해남도 관광 건수가 2022년 추석 연휴 당시보다 791% 늘었습니다. 한 해 중 가장 중요한 명절이 춘절이잖아요. 올해 춘절 연휴가 1월 21일부터 27일까지인데 음력설을 전후한 시기에 여객 화물의 수송을 춘운이라 하는데요. 올해는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를 춘운 기간으로 합니다. 중국 교통운수부에 의하면 올해 춘운 기간 예상 여객 수송량은 약 20.95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5% 늘어서 2019년 동기의 70.3%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중 귀성이 55%, 농민공이 24%, 관광과 출장이 10%, 기타가 1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춘절 연휴 이후 경제 지표의 실질적인 개선까지는 아직 시일이 필요하겠지만 2022년이 바닥이라는 기저효과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단 춘절 연휴는 아무래도 최대 명절이라는 특별한 시기라서 실질적인 내수 소비의 확실한 회복 여부는 춘절 이후, 즉 2월 이후부터 봐야 합니다.
네, 이어서 경제 정책 측면에서 보면 2022년 12월에 개최된 중앙정치국 회의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수 확대를 올해 몇 가지 중점 사업 중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12월 들어 각 부처에서 소비 확대, 민생 보장,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중점 분야에 주목하는 분위기고 특히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지난 1월 5일 인민은행이 첫 주택 구매 시 담보대출 금리에 대한 유동적인 재정을 허용하는 통지를 발표했는데요. 즉 신규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또는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도시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하거나 또는 하향 조정하거나 하한선을 없앨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정책은 원래 2022년 9월 29일에 나온 임시적인 정책이고 당시 유효기간이 2022년 말까지였는데 이번에 인민은행이 그 임시정책을 상시화 정책으로 확대한 셈입니다. 또한 작년 11월 하순 인민은행 은보감위, 증감위 등에서 대출, 채권, 주식 등 3개 경로를 통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상 융자 지원 정책을 발표했고 이번에 1월 5일에 추가적인 지원책을 내세운 만큼 올해는 부동산 지표들, 예를 들어 판매, 착공, 시공, 준공, 투자 등 부동산 세부 지표들의 마이너스 폭 축소는 일정 부분 기대 가능하겠지만 부동산 경기의 자생적인, 실질적인 회복이 아닌 만큼 플러스 전환은 딱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작년 12월 7일 국내 방역 해제한 후 확산 피크를 경과하고 있거나 또는 경과한 지역이 매우 많았고 정책 기대감도 좀 있고 증시 밸류에이션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자금과 해외 자금의 동반 저가 매수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연초부터 중국과 홍콩 증시 거래 대금의 변화를 보면 이 그림은 상해종합지수, 밑에는 상해거래소 거래 대금인데요. 좀 확대해서 보면 여기가 12월 30일이고 1월 3일, 4, 5, 6, 9일, 10일입니다. 연초부터 거래 대금이 좀 늘었지만 하지만 작년 10월, 11월 그리고 6월쯤에 비하면 아직은 거래 대금이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어서 심천성분 지수 및 해당 거래 대금인데요. 마찬가지로 12월에 비해서는 연초 들어 거래 대금이 좀 늘었지만 작년 거래 대금이 좀 눈에 띄게 늘었던 시기에 비해서는 아직은 규모가 좀 적습니다. 이어서 홍콩 항생 지수 그리고 거래 대금 마찬가지로 12월에 비해서는 좀 늘었지만 첫 주는 좀 늘었지만 그 후에는 또 다시 줄어들었죠. 이어서 홍콩 테크 지수 거래 대금 마찬가지로 그러는데요. 연초 들어 중국 증시든 홍콩 증시든 12월에 비해서는 거래 대금이 전체적으로 좀 늘었지만 작년에 거래 대금 늘고 지수가 상승하는 시기에 비해서는 아직은 그렇게 눈에 띄게 늘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네, 다시 상해종합 지수입니다. 이렇게 작년 말에 비해서 올 들어 상해, 심천, 홍콩 거래소 모두 거래 대금이 늘어난 건 맞지만 늘어난 규모가 또 그렇게까지 통쾌하지 않은 규모죠. 이는 뭘 설명하냐면 앞서 연초부터 코로나, 경기, 정책 등 세계 측면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올랐다는 것은 바닥인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좀 좋아질 것이라는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지만 동시에 올해 경기가 진짜 기대한 만큼 잘 회복될까? 내수 소비가 확실히 회복될까? 부동산은 얼마 개선될 수 있을까? 또 글로벌 경기가 나쁜 게 뻔한데 수출 둔화는 불가피하잖아요. 등등 올해가 작년보다는 경기가 개선되겠지만 동시에 이러한 각종 불확실성도 아직 많은 게 사실이니까 이런 불확실성에 따른 확신이 좀 부족한 심리, 네, 이런 심리도 분명히 존재했어요. 네, 연초부터 중국과 홍콩 증시가 동반 상승한 가운데 상승폭은 홍콩이 더 컸는데요. 중국 증시와 비교했을 때 홍콩이 상한폭 제한이 없는 데다 해외 자금 비중이 높고 플랫폼주의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 방역 정책의 변화, 경기 상황, 경제 정책 등에 대한 기대감이 투심에 작용한 것 외에 홍콩은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윤이 실질 지배자이었던 엔트그룹의 구조 조정권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는 개별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알리바바를 비롯한 플랫폼주들이 연초부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플랫폼 종목은 중국 증시, 중국 본토 증시에는 하나도 상장되지 않고 전부 홍콩 또는 미국에만 상장됐습니다.
찐중투 과거 영상에서도 이미 자세히 설명드린 적 있지만 엔트그룹은 원래 상해거래소와 홍콩거래소에 동시 상장하려고 2020년에 상장 신청서를 냈고 2020년 9월에 상해거래소와 홍콩거래소로부터 각각 상장 승인을 받았고요. 2020년 11월쯤에 상해거래소 과창판과 홍콩거래소에 동시 상장할 예정이었는데 상장 직전인 2020년 11월 초에 거래소 측에서 갑자기 엔트그룹이 상장을 중단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한 2년간 엔트그룹에 대한 구조 조정이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상장 중단 당시 상황은 찐중투 과거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 2020년 하반기 기준 엔트그룹의 매출 구성은 온라인 결제 즉 알리페이가 36%, 핀테크가 63%인데 이 63%를 차지하는 핀테크 중 온라인 개인 대출이 40%, 펀드 판매가 14%, 온라인 보험이 8%였습니다. 엔트그룹은 초기에는 온라인 결제 즉 알리페이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2020년까지 몇 년 연속 계속 온라인 개인 대출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커졌고 수익성도 개인 대출이 점점 높아지면서 엔트그룹은 개인 대출 업무 영위 시 점점 더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면서 어떤 원칙에 어긋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 층들에게 과도한 레버리지로 개인 대출을 계속 주는 거예요. 플랫폼 기업이 금융 업무를 과도하게 영위했고 그 과도한 레버리지를 써버려서 거기서 대출을 하는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어떤 리스크 앞에 놓게 한 셈이죠. 상장 중단 당시 금융감독기관에서 마윈 회장을 불러서 면담했고 그 후 엔트그룹 경영진들도 여러 차례 면담을 거쳤고 2021년 4월 감독당국은 엔트그룹으로 하여금 온라인 결제 업무 중 부정당 경쟁 행위를 고치고 정보 독점을 없애고 금융지주사를 신청하고 관리감독 요구에 따라 엄격히 구체화하고 펀드 상품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 5개 면에서 정돈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2년간 엔트그룹은 영위사업과 경영진 면에서 이미 몇 차례의 큰 정돈 작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3월 당시 CEO가 사직했고 2021년 말에는 개인대출 플랫폼 상품인 화베이와 찌에베이를 브랜드 분리했고 엔트사나 샹호바오라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폐지했고 2022년 4월에는 엔트그룹 산하의 왕상은행을 분리시켰고 2022년 7월 당시 엔트그룹 경영진이 알리바바 그룹 파트너 직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지난 2년간 엔트그룹은 알리바바 그룹과의 분리 작업을 점진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엔트그룹이라는 기업이 있고 그 산하에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2022년 12월 30일 중경은행 보험감독관리국에서 엔트그룹 자회사에 대한 공고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과거 상장 중단 전인 2020년 9월에 엔트그룹이 자회사 중경엔트소비금융유한회사 설립건을 중경은행보험감독관리국에 제출했고 다음 해인 2021년 6월 중경은행보험관리감독국에서 엔트그룹의 자회사인 중경엔트소비금융유한회사의 개업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엔트그룹은 기존의 개인대출 사업을 이 자회사로 이전하고 감독당국의 요구에 따라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2021년 6월부터 한 1년간의 과도기를 갖게 됐습니다. 2021년 6월 당시 자회사인 중경엔트소비금융유한회사의 주주 구성은 엔트그룹이 50%, 남양상업은행 15.01%, 국태세화은행 중국유한회사 10%, 명덕시대 측 CATL이 8%, 북경천방과기 7.01%, 중국화용자산관리 4.99%, 강소어약의료설비 4.99% 등 7개 기업이었습니다. 엔트그룹이 자회사인 중경엔트소비금융유한회사가 장기적으로 개인대출 업무를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더 확장하려면 구조조정 외에 자본금을 확실히 늘려야 하는데요. 그래서 신규 주주를 다양하게 영입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경엔트소비금융유한회사의 주주는 기존의 7개에서 2022년에 총 12개로 늘어났는데요.
신규 주주 영입에 대한 증자안이 드디어 2022년 12월 29일 중경은행 보험감독관리국의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엔트그룹 자회사인 중경엔트소비금융위원회사는 자본금을 기존의 80억 위안에서 185억 위안으로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자 후 12개 주주를 보면 엔트그룹 50%, 항주금투디지털과기그룹 10%, 남양상업은행 6.491%, 절강순우광학 6%, 전화지연 5.01%, 강소어약의료설비 4.99%, 국태세화은행 중국유한회사 4.324%, 영덕시대 즉 CATL 3.46%, 광주 박관정보기술 3.344%, 북경 천방과기 3.031%, 중국 화용자산관리 2.158%, 중경시 농신투자그룹 1.191%. 참고로 여기서 2대 주주인 항주금투디지털과기그룹 지분율 10%. 이 기업은 실질 지배자가 항주시 정부인 항주금융투자그룹이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12번 중경시 농신투자그룹 실질 지배자가 중경시 공급판매 합작사라서 국유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엔트그룹의 개인 대출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인 중경엔트소비금융유한회사의 주주 중 2대 주주와 12대 주주는 국유 배경을 가진 기업입니다. 이렇게 중경엔트소비금융유한회사는 자본금이 확장된 동시에 주주도 더 분산되면서 이 자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경엔트소비금융유한회사의 개인 대출 규모는 향후 1.1조 위안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구조조정권의 승인은 작년 12월 29일에 한 거고 금융감독당국 홈페이지에 공지된 것은 12월 30일이라서 주가의 호재로 반영된 것은 1월 3일부터였습니다. 알리바바 주가를 보면 1월 3일부터 6일까지 홍콩 종목은 17.8% 상승했고 미국 종목은 21.9% 상승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엔트그룹의 개인 대출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한 구조조정건이고 지난 주말에 공고가 또 2개 나왔는데요. 하나는 비상장사인 엔트그룹이 1월 7일 토요일 홈페이지에 엔트그룹 기업관리 지속 개선에 관한 공고를 게재했습니다. 이 공고 요지는 엔트그룹 주주 구조 조정 전에는 마윤이 엔트그룹의 최대 주주이자 실질 지배자였는데 구조 조정 후 마윤은 더 이상 엔트그룹의 실질 지배자가 아니라는 내용인데요. 즉 마윤은 엔트그룹을 위해서 실질 지배자라는 자리를 포기했고 표결권이 기존의 단독 표결권에서 지금은 6.208%로 축소됐습니다. 엔트그룹 공고에 나온 구조조정 전과 후의 지분 구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어를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색깔별로 구분했는데요. 박스 색깔이 같은 거는 같은 기업입니다. 파란색이 엔트그룹인데요. 주황색 기업이 31% 지분, 핫핑크가 22% 지분, 그리고 연핑크 기타 주주들 합계 지분이 46%인데 즉 이 주황색과 핫핑크 이 2개 기업이 엔트그룹 지분의 53%를 차지했습니다. 주황색과 핑크색 기업은 이 붉은색 기업이 갖고 있었고 붉은색 기업은 마윤이 34% 지분율로 최대 주주로 있고 그 외에 1, 2, 3, 3명이 각각 22%의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3명은 마윤과 일치행동 협의를 체결했기 때문에 즉 이 3명은 마윤의 의지에 따라 100%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전에는 마윤이 이 붉은색 기업이 34% 갖고 있고 이 붉은색 기업이 주황색과 핫핑크 기업을 갖고 있고 이 주황색과 핫핑크를 합친 지분율이 엔트그룹이 53%. 그래서 마윤은 사실상 엔트그룹의 최대 주주이자 실질 지배자였죠. 하지만 구조 조정을 어떻게 했냐면 우선 이 3명이 마윤과 체결한 그 일치행동 협의를 중지하는 협의를 체결했고 지분 양도 협의 등도 체결했고 이 초록색 기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주황색, 핫핑크, 연핑크 이 지분율은 그대로인데
주황색 기업을 이 새로 들어온 초록색 기업이 갖고 있고, 이 초록색 기업을 마윈을 포함해서 1, 2, 3, 4, 5, 5명이 각각 20%씩 균등하게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핫핑크를 이 붉은색 기업, 기존의 붉은색 기업이 갖고 있고, 이 붉은색 기업도 1, 2, 3, 4, 5, 5명, 이 5명 외의 5명이 각각 20%씩 균등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조조정 전에는 마윈이 실질 지배자였는데, 구조조정 후에는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눴고, 이 두 갈래도 1, 2, 3, 4, 5, 6, 7, 8, 9, 10, 10명이 각각 평균 20%씩 균등하게 나눠져 있어요. 마윈은 과거의 단독 표결권을 잃게 됐고, 표결권은 지금 6.208%로 축소됐습니다. 즉 더 이상 실질 지배자가 아니게 됐고, 표결자가 10명으로 많이 분산됐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1월 8일 일요일 저녁 알리바바는 홍콩 거래소에 이 관련 공시를 냈습니다. 다음 날인 1월 9일 월요일 알리바바 주가는 홍콩 종목이 8.66% 상승했고, 미국 종목은 3.19%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엔트그룹의 주주 구성에 대한 구조조정권과 앞서 말씀드렸던 자회사인 중경 엔트 소비금융유한회사 증자건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는데요. 최근 외신 쪽에서 엔트그룹 상장에 관한 추측성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너무 김치국부터 마시는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봅니다. 우선 기존의 엔트그룹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금 엔트그룹은 여전히 구조 조정과 업무 업그레이드에 전념하고 있고, IPO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엔트그룹은 지금 아직 상장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거래소 규정에 의하면 실질 지배자가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상해거래소 메인보드는 3년 기다려야 하고, 상해거래소 과창판은 2년 기다려야 하고, 홍콩거래소는 1년 기다려야 합니다. 즉 만약 2020년 당시 계획처럼 엔트그룹이 상해거래소 과창판과 홍콩거래소 동시 상장을 진행하려면 이론적으로 적어도 2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는 엔트그룹이 IPO를 위한 준비 작업을 다 완료하기까지는 아직 미결 과제가 있습니다. 엔트그룹이 상장하려면 개인대출 사업, 즉 소비금융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외에 금융지주 사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고, 여신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 이렇게 총 3가지 과제를 완수해야 하는데요. 이 중 개인대출 사업, 즉 소비금융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앞서 언급했듯이 어느 정도 완료했지만, 금융지주 라이선스와 여신 라이선스는 아직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고,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나 지금 처한 단계는 아직 명확히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엔트그룹 주주 구성 변경과 자회사 증자한 승인권에 대해서는 아직은 상장을 위한 일종의 서막 정도로 봐야 하지, 상장을 위한 구조조정과 준비 작업이 다 완료됐다고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2년 동안에 비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은 2022년 12월 중순에 개최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3년 경제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 중 첫 단락, 두 번째 단락, 이 두 번째 단락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언급이 한 줄 있었는데요. 번역하면 디지털 경제를 대거 발전하고 상시화 감독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플랫폼 기업이 발전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창조하고 국제 경쟁력에서 크게 실력을 과시하도록 지지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또한 1월 7일 은 보가미 주석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14개 플랫폼 기업의 금융사업에 대한 전문 정도는 이미 대체로 완료했고, 일부 남겨진 문제도 지금 가급적 빨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향후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감독 관리는 지난 2년 동안 이 플랫폼 산업 대상으로 특별히 대대적으로 감독 관리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비교적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단계로 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엔트그룹 구조조정건이 드디어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는 기대감에 알리바바 주가는 연초부터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여기부터가 1월 초인데 1월 3일부터 9일까지 홍콩 종목은 28% 상승했고, 미국 종목은 25% 상승했습니다. 1월 10일 오늘은 홍콩 증시 하락에 따라 알리바바 홍콩 종목도 0.82% 하락했습니다.
물론 지난 2년간의 낙폭에 비해서는 요거 살짝 오른 게 아무것도 아니죠. 네, 오늘은 연초부터 1월 10일 오늘까지 중국과 홍콩 증시 흐름과 요점에 대해 좀 정리해드렸고 엔트그룹 구조 조정건의 진전에 대해 코멘트 드렸습니다. 이상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토였습니다.